네, 이번 시간에는 파트 4 투자자 분쟁 예방에 대한 챕터 세 번째 주요 분쟁 사례 분석 및 그 다음 실전 문제까지 같이 해가지고 끝낼 예정입니다. 양이 좀 많지 않아서 실제 분쟁 사례에 대한 내용까지 다 요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히 언급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분쟁 사례 금융투자 섹션 1 금융투자 상품 관련 분쟁. 금융투자 상품 관련 분쟁의 특징이 뭐냐? 증권 및 선물 거래는 은행 및 보험 거래 등 다른 금융 거래는 달리 투자 대상의 높은 가격 변동에 고투자 위험, 투자 과정에서의 전문성 등이 필요한 내재적 특징을 갖고 있음. 그냥 요거만 보면 되겠죠? 고투자 위험, 투자 과정에 이런 내재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증권사 직원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위임 과정 등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폭넓은 개입 기회, 불공정 거래 가능성 등 일반적인 위임의 법률 관계와는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 이거죠. 이런 특성이 존재. 그 다음 고객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간에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특징. 그리고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 특징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분쟁 관련 금융투자 상품의 내재적 특성. 이건 문제 내기 좋을 것 같은데요. 원금 손실 가능성, 투자 결과에 대한 본인 책임, 투자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요구. 이게 세 번째, 뭐 1, 2번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거 지속적인 관리 요구가 어떤 입장에서 관리 요구냐? 금융상품의 손익 상황이나 금융기관의 관리 상황 등에 대해 주기적인 확인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거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 말 같아요. 투자자 입장일 수도 있고 임직원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잘 처신하라 이거죠. 네, 금융 분쟁 유형. 어떤 분쟁들이 있는지 보면, 자, 임의매매, 1인매매, 부당권유, 불안전 판매, 요거는 계속 나오는 개념이니까 좀 잘 정말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반복하죠. 고객이 금융상품의 관리를 맡기지 아니하였는데 직원이 매매 주문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고객의 예탁자 재산을 마음대로 매매한 경우죠. 해당 뭐지? 직원에게 처벌까지 가해질 수 있음. 1인 매매. 투자 1임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당초의 1임 계약 취지를 위반하여 과도한 매매를 일삼은 경우, 1임 매매에서도 1임 계약 정도까지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위반해서 과도한 매매를 일삼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고객 충실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1인 매매 자체 1인 매매 계약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 계약을 넘어선 과도한 매매를 일삼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부당권유. 투자권을 하면서 설명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위험성을 적게 인식하거나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를 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근데 펀드 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불안전 판매도 부당 권유, 요 부당 권유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손실 보전 약정 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상의 불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됨. 그리고 주문 관련해서 고객이 낸 주문을 금융투자 회사가 다르게 처리하거나 뭐 매수 500주 아니면 신용으로 매수 500주 이렇게 뭐 했는데 실제보다 적게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용 매수를 했는데 그냥 일반 신용 매수로 하지 않고 일반 금액으로 한다든지 일반 현금 매매를 하지 않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부당하게 신용 미수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매매가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손해 금융투자회사의 부적절한 반대 매매로 인한 분쟁, 뭐 그런 무자격 상담자로 인한 분쟁 사례 등 기타 분쟁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유행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분쟁 예방 요령, 부당 권유 행위의 경우 이거에 대해서 부당 권유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 금전 제공, 수수료 할인 또는 비정상적 조건 등 고객에 대한 직간접적 손실 보전 행위 금지, 탈법적인 수익 보장 각서 교부 행위 금지, 루머 작전 등에 기초한 합리적 근거 없는 투자 권유 행위 또는 특정 종목 매수 강권 행위 등 이런 거 자제해라. 그 다음 고객의 투자 성향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의 적극적 권유 행위 자제, 부당한 이익 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절 의사 표명.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걸 뭐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과다 1인 매매에 관련하여 과다하게 매매하는 거죠. 포괄적 1인 매매를 받지 않는 것이 최선. 좀 딱 어느 선까지 명확하게 1인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그냥 1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음대로 매매를 하다가 손실을 봤을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1임의 경우 1임 매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분쟁 소지를 제거한다. 관련 규정 준수하는 거죠. 규정을 준수. 네, 고객을 상대로 빈번하거나 과도한 거래 관련 삼가. 그 다음 임의 매매, 자꾸 이 임의 매매랑 1인 매매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만 좀 명확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은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위반 시 엄격한 제재 등을 감안할 때 고객의 위임 없는 거래 금지 해야겠죠.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각종 준수, 고객과의 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다음 금융상품 주문 거래는 녹취와 서류, 증명을 갖추어 이런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거는 거래와 관련된 거, 계약은 다 녹취하죠. 그 다음에 녹취에 대한 서명도 하고. 자, 섹션 두 번째, 위반에 대한 제재. 그래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냐. 임의매매 관련 사례 분석. 이거 사례 분석이네요. 사례 분석. 자, 첫 번째 거. 이거 다 자세한 부분은 사건 개요, 뭐 판단 내용 이런 것들은 교재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요약만 했는데요. 사건 개요만. 비록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포괄적 1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매매해서는 안 되고, 신용거래에 대한 경우에는 임의매매에 해당한다. 권한을 받지 않은 추가적으로. 그래서 포괄적인 1임을 웬만하면 받지 말고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1임을
받는 계약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의매매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린 거죠. 판결? 조정? 하여튼. 그 다음, 고객이 직원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즉시 임의매매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의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여기 추인이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동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배상 요구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일정 기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의매매 한 것에 동의합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포괄 일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고객의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금지 지시에 불응하여 동 종목을 매수한 행위는 임의매매에 해당하는 사례. 먼저 포괄 일임을 했는데 그래도 이 주식은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임의매매에 해당한다. 1인 매매에 관련된 건 어떤 것들이 있나 볼게요.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과다 매매가 발생한 경우 계좌 지배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에 대해 과다 1인 매매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 일부 기간에 대한 내용이죠. 특정 기간에 대해서 과다 매매가 발생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 그다음에 매매를 일임하였으나 과도한 매매 거래로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의 과실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과 증권회사 수탁 수수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건 금액 산정에 대한 부분인데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한 기간에 일부 기간에 월 매매 회전이 약 1400%에 달했고 단기 매매를 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은 고려컨대 과다 매매가 인정되고 고객의 당일 전부 처분 지시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지정가 주문으로 일부 수량만 매도되었다면 성관주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본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부당 권유 관련 사례 분석. 첫 번째, 직원이 혼자만 알고 있는 호재인데 소문이 날까봐 이를 밝힐 수 없다. 지금 당장 투자하자면 시기를 놓친다, 이런 말로 선동해가지고 매매를 권유하는 건 부당 권유 사례로 인정한다 이거죠. 두 번째, 증권사 직원의 주식 투자 권유 시 고객이 투자 성향을 보수적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과거 파생상품 및 주식 경험, 투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당 권유로 보기에는 곤란하다. 이거 보수적으로 현재 기재를 했더라도 과거에 이런 투자 경험이 있었다면 부당 권유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증권회사 직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고수익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유치한 고객 자금을 시세 조정에 이용한 경우 고객 보호 의무를 인정한 사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당 권유고요. 다음, 주문 관련 사례 분석. 주문을 잘못 넣었을 때 문제죠. 직원은 계좌 명의인을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좌 명의인이 명의인의 대리권 수여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의 처로부터 주문 수탁을 받아 처리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죠, 일부. 그다음, 직원이 신용 매수 주문을 현금 매수로 잘못 처리한 경우, 이런 것도 주의 의무 위반이고, 선물 옵션 주문이행 실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것도 담당 직원의 성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사례 쭉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파트 4 투자자 분쟁 예방을 다 챕터 3까지 했는데요. 문제풀이를 네, 실전 예상 문제 파트 4 실전 예상 문제 6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금융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하는 것. 금융감독원장은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회부를 받을 때는 며칠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는가. 이거는 3번이죠.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이제 금융분쟁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조정안을 작성해야 된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에 의거하여 우선 처리하고 특별법의 정에 맞으면 일반법을 적용한다. 이 일반법 지위에 있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죠.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법입니다. 자, 다음 나머지는 그러면 이거 다 특별법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누군가 보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번 금융분쟁에 관한 다음 중 금융분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융투자 관련 금융분쟁은 주로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부여하는 금융투자 업자에게 부여하는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거 글쎄요, 좀 약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확실하게 틀리고 확실하게 맞는 것부터 찾아볼게요. 금융투자업 영위과정에서 거래관계가 수반되는 권리 의무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분쟁이라는 형태로 도출된다. 이거 맞는 말 같은데. 다음 3번 비록 금융업무 관련이라도 금융 관련 기관이 금융 관련 기관을 상대로 이거 실수하는 것 같은데, 제기하는 분쟁은 금융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간에. 이건 어떻게 될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수요자 등이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이 금융분쟁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어? 틀렸네요. 답이 3번이라고 하는데 뭐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네. 자, 금융기관 간의 상대로 제기하는 것은 금융분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과에 발생한 건데, 여기는 왜 틀렸지? 금융수요자 등이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이 금융분쟁이다. 이거 좀 보니까요, 이거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기가 이거는 금융분쟁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맞는 말이고, 다른 것도 다 맞는 말 같아요. 일단은 좀 애매한데, 이것도 좀 이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해설에 나온 것만 봤을 때는 금융소비자, 금융기관이 금융기관한테 한 것도 금융분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로 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요거만 일단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약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좀 혼동되고.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이행 여부가 쟁점 되는 거,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답은 확실하게 요거 옳지 않은 것으로 해가지고 3번으로 답을 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에 맞는 말이죠. 2번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맞는 말이고, 개인정보의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익명 처리 원하면 하는 거죠.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그 다음 4번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답은 3번입니다. 이건 좀 쉬웠네요. 다음 중 분정 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네요. 자, 1번 분쟁 조정 기관은 중립적인 조정원을 제시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분쟁의 양 당사자와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이건 맞는 말 같고, 양 당사자가 여기 왜 들어갔지? 분쟁의 양 당사자는 안 들어갈 텐데요. 이게 좀 이상하네. 일단 다음 거 넘어갈게요. 조정은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는 게, 이거 맞는 말이죠. 금융감독원이 설치된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당의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에 간다. 금융감독원이 설치한 여기에서는 이거 화해죠. 다른 기관에서 금융협회나 금융거래소의 조정, 그 분쟁 조정 기구에서 하는 거는 민법상 화해가 맞을 텐데. 그 다음 여기네요. 여기 나오네요. 이거 맞는 말이죠. 답은 1번이 틀렸네요. 틀린 건 아마 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들어가면 안 될 거예요. 네,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못하면 요거 뒤에 거 보고 그냥 딱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금융투자 상품의 내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좀 쉽겠다. 원금 손실 가능성 맞고, 투자 결과에 대한 본인 책임 맞고, 지속적인 관리 요구 맞고, 높은 의존성? 이거 내재적 특성은 요게 3개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내재적 특성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갖는 그건 것 같아요. 높은 의존성은 맞는 말이긴 한데, 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내재적 특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3가지입니다. 내재적 특성은. 요거는 전문성과 관련된 거죠. 좀 직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과 전문성, 복잡성과 관련해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의존한다 이런 거고, 금융 상품에 대한 내재적 특성은 요 3가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파트 4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파트 5 마지막 끝이 보이네요.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칭찬해 줘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